70세 회장이 갑자기 젊어진 이유. 그 여자 때문이었다. 프롤로그 달라진 회장. 서울 강남 한복판. 테헤란로를 따라 빽빽하게 늘어선 유리 빌딩들 사이. 그 어느 건물보다도 반듯하게 솟아있는 30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1층 로비에 들어서면 높은 천장 아래로 대리석 바닥이 펼쳐지고 정면에는 태성그룹의 연역을 새긴 금속 패널이 걸려 있었습니다. 1979년 창업, 철강 부품 납품에서 시작해 건설, 물류, 반도체까지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태성그룹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층, 30층 회장실에는 이 모든 것을 맨손으로 일구어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박도진. 올해 나이 70.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사람들 눈에 그저 하나의 이미지였습니다. 이제 곧 은퇴할 노인 회장. 아침 회의에는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이 보고서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하면 회장은 잠자코 듣다가 중간에 눈을 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졸음인지 생각인지 피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은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남 부회장 박재혁이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비서들 사이에서는 오늘 회장님이 몇 분 주무셨는지가 은밀한 화제가 될 정도였고, 임원 회의실 밖 복도에서는 이런 말들이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다더라. 올해 안에 경영권이 부회장한테 넘어가지 않겠어? 후계 구도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글쎄, 회장님이 직접 용퇴 선언하실 수도 있지.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장 스스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조금씩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일어나고 싶은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그것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인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것을. 그랬던 그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봄날 아침부터였습니다. 새벽 6시. 회장 전용 차량 기사 최 씨가 평소처럼 관저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시에 출근이니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회장은 늘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박도진 회장이 회색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손에는 물병 하나. 기사 최 씨는 반사적으로 차 문을 열려다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를? 한강 좀 걷다 올게. 짧은 대답. 그리고 지팡이도 없이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 회장. 기사 최 씨는 당황해서 뒤를 따랐고 결국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동행했습니다. 회장은 한강공원에 들어서서 처음에는 정말 천천히 걸었습니다. 느릿느릿 조심조심.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한강공원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기사 최 씨가 뒤를 따라가다 숨이 찰 정도가 됐습니다. 회장님, 조금 천천히 가시죠. 최 씨가 느린 거야. 회장은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회장은 창고에서 먼지 쌓인 골프백을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꺼내는 골프채였습니다. 연습장에 가서 공을 치는데 처음 몇 개는 영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폼이 살아났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회사 전체가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장은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서실장 이한길이 화들짝 놀라며 따라붙었습니다. 회장님, 엘리베이터가 바로. 나 오늘 걸어 올라갈게. 네. 10층. 이한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이한길도 서류를 끌어안고 뒤를 따랐습니다. 4층, 5층. 이한길은 슬슬 숨이 찼습니다. 6층. 회장님, 저는 잠깐. 이한길, 자네가 약하구먼. 회장은 빙긋 웃으며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한길은 7층에서 결국 포기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 회장실 앞에는 박도진 회장이 이미 도착해 서 있었습니다. 숨은 조금 거칠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한길이 나오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네도 계단이야. 이한길은 속으로 신음을 삼켰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내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이 계단으로 10층을 올라가셨대. 그 지팡이 짚으시던 분이? 응. 비서실장이 7층에서 포기했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례 임원회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회장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앉지도 않고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봄 하늘이 높고 맑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살 이유가 생겼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 여자 때문이야. 그 짧은 한마디에 회의실은 묘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그룹 안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 여자가 생겼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달라졌다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막 늙어버린 회장.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박도진 회장의 삶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아내 최혜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 그냥 쓰러진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82년 사업을 막 확장하던 시절, 당시 중소건설사 외동딸이었던 최혜원과 양쪽 집안의 합의 하에 맺어진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혜원은 똑똑하고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사교 모임에서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고 회장의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정은 없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 대화가 많지 않았고 식사를 같이 해도 각자 조용히 먹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도진도 혜원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시대 많은 부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녀는 30년 넘게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셋을 낳았고 도진이 사업 위기를 겪을 때마다 말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도진은 알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혜원이 떠난 뒤 강남 대저택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방이 12개짜리 집. 정원에는 철따라 꽃이 피었습니다. 요리사도 있었고 청소 도우미도 있었고 관리사도 일주일에 2번씩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가 넘으면 그 집에 남는 사람은 박도진 혼자였습니다. 12개의 방. 그중 그가 쓰는 방은 단 하나. 자식들은 있었습니다. 장남 박재혁은 그룹 부회장으로 아버지 바로 밑에서 일했지만 회사 밖에서는 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에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고 부모 기일이나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습니다. 차남 박재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따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들어왔고 들어올 때마다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막내딸 박지은은 결혼해서 분가한 뒤로 명절에만 남편과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새 자식이 찾아오는 이유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명절, 그리고 지분 이야기가 나올 때 도지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키운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어릴 때 늘 바빴고 학교 운동에 한 번 간 기억이 없었으며 자식들과 단둘이 밥을 먹어본 것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 달려오는 동안 정작 곁에 있어야 할 것들이 다 흩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은 긴 식탁 끝에 혼자 앉았습니다. 요리사가 차려놓은 저녁상이 있었습니다. 잣죽 한 그릇, 구운 생선 한 토막, 작은 나물 반찬 3가지. 회장은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식탁, 그 넓은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 하지만 앉은 사람은 달랑 1명. 창밖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도지는 그 야경을 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20살에 서울에 올라와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25, 작은 부품 납품업자가 되었습니다. 30, 자기 이름으로 된 첫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40,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50, 재벌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70,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지는 밥을 절반도 먹지 못하고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서 책상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 안 깊은 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상자. 누가 물어봐도 그냥 오래된 것이라고만 했던 상자. 도지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공장 동료들과 찍은 흑백 사진. 처음 차를 산 날 앞에서 찍은 사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맨 아래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접혀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지는 그것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25의 박도진.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한 여자. 긴 머리를 묶고 환하게 웃는 얼굴. 도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야. 40년 동안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도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서재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막 1978년 봄, 종로의 은하다방. 1978년 봄, 서울 종로구의 좁고 낡은 골목. 그 시절의 종로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작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마다 연탄 냄새와 국밥 냄새가 섞였습니다.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목청껏 손님을 불렀고 직장인들은 바짝부터 좁은 보도를 오갔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 냄새가 났고 어딜 가나 시끄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골목 한복판에 작은 다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은하다방. 낡은 나무 간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의자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몇 개. 겉보기에는 별것 없는 다방이었지만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쌍화차와 진한 모닝커피로 소문이 났고 동네 상인들의 약속 장소로 직장인들의 잠깐의 쉼터로 오래전부터 그 골목을 지키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25이던 박도진은
거의 매일 저녁 그 다방에 들렀습니다. 그에게 은하다방은 단순한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바로 돌아가면 방이 너무 좁고 시끄러워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 사무실에 남아있기에는 눈치가 보였고요. 그래서 도진은 매일 저녁 퇴근 후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공책에는 빽빽한 글씨로 숫자들과 계획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계산, 납품 단가, 공장 설비 비용, 거래처 목록, 그리고 언젠가 세울 회사의 이름과 구조까지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25 청년의 혼자만의 꿈. 그리고 그 다방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차를 가져다 주는 직원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언제나 같은 미소로 손님을 맞는 여자. 윤수아. 도진보다 3살 아래인 22이었습니다. 처음에 도진은 그녀에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절한 다방 직원이려니 했습니다. 매일 오는 손님이니 얼굴은 익어 있었고 가끔 오늘도 오셨네요. 한마디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도진은 공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미 다 돌아가고 다방 안에는 도진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청소를 하다가 잠시 멈추더니 도진 테이블 옆에 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공부하세요? 도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수아의 눈이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꿈이에요. 수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꿈이요? 네. 언젠가 큰 회사를 만들 겁니다. 수아는 잠시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단하다고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진지하게 들여다보더니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회사 첫 번째 손님 해드릴게요. 도진은 그 말에 그만 웃어버렸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시절 자신의 꿈을 비웃지 않고 들어준 사람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도진이 다방에 오면 수아는 자연스럽게 창가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특별히 말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는 늘 예약이라도 된 것처럼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영업이 끝나는 밤 11시, 수아가 앞치마를 벗고 나오면 도진은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종로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청계천 다리 위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잠깐 서 있기도 했고 포장마차 앞에서 멈춰 어묵 국물 한 컵씩 사들기도 했습니다. 도진은 걸으면서 늘 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성공할 거야. 그리고 가장 먼저 어머니한테 편한 집 사드릴 거야. 지금 수원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수아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아 씨한테도. 수아는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다방에서 밤새 서 있으면 발이 많이 아프잖아. 어떻게 알아요? 늘 퇴근할 때 걸음이 달라지잖아. 수아는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관찰 잘하시네요. 도진은 웃었습니다. 당신이 관찰하고 싶게 만드는 거야. 수아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귀가 조금 붉어진 채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손을 잡은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도진이 우산 없이 다방에 들어왔고 수아가 퇴근하면서 자기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같이 써요. 어차피 방향도 비슷하잖아요. 좁은 우산 아래에서 어깨가 닿고 팔꿈치가 닿고
그러다 손이 닿았습니다. 도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수아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산이 기울잖아요. 응. 일부러. 수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산막 행복했던 나날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일요일이면 도진은 일찍 일어나 창신동 시장에 들러 귤 한 봉지를 사들고 수아의 하숙집 골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아는 늘 10분쯤 늦게 나왔습니다. 머리를 다듬느라고. 또 늦었어. 금방이라고 했잖아요. 금방이 10분이야? 10분은 금방이죠. 도진은 귤 하나를 까서 수아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됐다. 가자. 두 사람은 남산에 올랐습니다. 단풍 든 창경궁을 걸었습니다. 광장시장에 들어가 빈대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도 두 자리를 따로 사는 것이 아까워. 수아가 도진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밥을 먹으러 들어가면 제일 싼 메뉴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한 번도 더 좋은 데 가자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광장시장 입구에서 도진이 비싼 한복집 앞에서 멈춰 선 적이 있었습니다. 진열창 안에 연한 하늘색 저고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거 입으면 수아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수아는 가격표를 보더니 도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요, 어서. 왜 예쁘잖아. 나는 저런 거 안 어울려요. 어서 가요. 도진은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사주겠다고. 그 하늘색 저고리를. 그해 겨울. 사업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이 공장에서 직접 만들던 작은 기계 부품 하나가 인근 중견기업의 눈에 들었습니다. 납품 가능성을 타진해보겠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도진은 그날 저녁 다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아가 손님을 응대하다가 도진 얼굴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달려왔어요? 나중에 얘기해. 빨리 퇴근해. 영업 종료 후 두 사람이 앉은 곳은 다방 바로 옆 작은 포장마차였습니다. 도진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납품 연락 왔어. 큰 회사에서. 수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아직 확정은 아니야. 하지만 이게 되면 내 회사 만들 수 있어. 진짜로. 수아는 소주잔을 들어 도진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축하해요. 아직 된 게 아닌데. 될 거잖아요. 저는 알아요. 도진은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의심도 없고 과장도 없는 그냥 믿는다는 눈. 도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아야. 네. 이 사업 되면 나랑 결혼해 줄래? 포장마차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수아는 잠시 도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회사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봐요. 왜 지금 대답하면 안 돼? 지금 대답하면 도진 씨가 더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서요. 도진은 크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더 열심히 할게. 그 시절이 박도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훗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수아가 있었으니까요. 사막 이별의 그림자.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질 무렵 도진의 어머니 박봉순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수원에서 혼자 살고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세 남매를 키운 사람. 그중 도진이 제일 큰 아이였고 어머니는 도진을 가장 많이 믿었습니다. 이 녀석만 잘 되면 나는 아무 걱정 없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아들의 고시원을 들여다보고 공장도 들여다보고 아들이 드디어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말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서울에 오래 있다 보니 아들의 주변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저녁 나가는 것, 밤늦게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종로의 다방 직원 여자라는 것. 어머니는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진아, 내가 만나는 여자가 어디서 일한다고? 다방이요. 종로 쪽에 있는 은하다방.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방. 네, 거기서 일하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 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 시절에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는지 알잖니. 내가 지금 막 자리 잡으려는 중요한 때야. 거래처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납품처에서 뭐라 하겠냐고. 어머니, 그 사람들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수아를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밥을 먹여주냐, 사업을 시켜주냐. 이 녀석아, 내가 성공해야 우리 식구들이 사는 거야. 도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아랑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진이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는 직접 은하다방을 찾아갔습니다. 낮 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오후 2시. 박봉순 어머니는 다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수아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가 그 눈빛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윤수아 씨요? 네, 맞는데요. 나는 박도진 어머니요. 수아는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시키지도 않고 그냥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만나지 말아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아가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도 알아요. 하지만 내 아들 지금 어떤 처지인지 알아요? 가진 것 하나 없이 이를 악물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발목 잡는 게 없어야 해요. 세상이 뭐라 하든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다방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 세상이 가만 있겠어요? 거래처에서 뭐라 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고. 내 아들 인생 망가지는 거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수아는 목이 메었지만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진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발목 잡을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세상은 마음만으로 안 돌아가요. 아가씨가 진심으로 내 아들 잘 되길 바란다면 아가씨가 먼저 사라져줘야 해요. 그 말이 수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라져줘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수아는 그 즈음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비밀 하나를. 도진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을. 어머니가 돌아간 뒤 수아는 다방 한켠에 서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떠나면 그는 더 잘 될 것이다. 그 생각이 결론이 되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오막 수아가 사라진 날, 그 다음 주 월요일, 박도진은 평소처럼 저녁 9시에 은하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하고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없었습니다. 낯선 직원이 테이블을 닫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주방 쪽도 봤습니다. 카운터도 봤습니다. 수아는 없었습니다. 도진은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수아 씨는요? 직원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그분 그만두셨어요. 그만뒀다고요? 언제요? 지난 금요일에요. 갑자기 못 나오겠다고 하셨대요. 도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금요일.
그러니까 사흘 전.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도진은 즉시 다방을 나서 수아의 하숙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종로에서 창신동 쪽으로 골목 2개를 빠져나오면 나오는 낡은 2층 집. 수아가 반년째 살고 있던 하숙집이었습니다. 도진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수아 씨 있나요? 아주머니는 도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 이미 나가셨어요. 나갔다고요? 언제요? 그저께요. 짐 챙겨서 나가셨는데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셨어요. 도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뭔가 남긴 건 없었나요? 쪽지라든가. 아무것도요. 방 정리는 말끔히 하고 열쇠만 두고 가셨어요. 도진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포장마차에서 웃으며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예고도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냥 사라진다는 것이. 도진은 몇 달을 뒤졌습니다. 은하다방의 다른 직원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수아와 가깝게 지내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저도 갑자기라서 몰랐어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수아의 고향이 경상남도 남해라는 것을 알고 버스를 타고 직접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연락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도진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도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들판이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수아가 이유 없이 이럴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진은 한동안 넋을 잃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야, 도진아, 그냥 다른 여자 만나. 여자가 하나야? 하지만 도진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납품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도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그해 겨울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보지 않겠다. 앞만 보겠다. 이 일에 모든 것을 걸겠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상처를 들여다보는 대신 일로 채워넣는 것.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수아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 것은 그날 서재에서가 처음이었습니다. 육막 40년 만의 재회. 40년 후 봄이 막 시작될 무렵 박도진 회장은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한길 비서실장이 앞에서 길을 트며 걸었고 회장은 그 뒤를 따라 내과 쪽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환자들이 느린 걸음으로 지나갔고 보호자들이 짐을 들고 오갔으며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별 생각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 여성. 흰 간호복, 짧아진 머리, 손에는 차트 몇 장. 발걸음이 바쁜 듯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회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그녀도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짧아졌고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40년 전 종로 골목에서 마주치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수아. 도진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그 목소리를 들은 여자가 걸음을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도 굳어버렸습니다. 도진 씨.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에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안길은 뒤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비켜가며 흘낏 쳐다봤지만 그 어느 것도 두 사람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초가 흘렀습니다. 아니 몇 초인지 몇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복도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안길이 조심스럽게 옆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진료 시간이. 도진은 이안길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뤄. 네. 다음으로 미루라고. 두 사람은 병원 1층 작은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이안길은 눈치를 보다가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창가 구석 테이블. 커피 2잔이 놓였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도진은 수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얼굴 위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짧아진 머리, 손등의 혈관. 하지만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40년이 흘렀어도 수아는 수아였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수아였습니다. 회장님이 되셨더라고요. 도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떠난 다음 이야기야.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진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12년 됐어요. 간호조무사로요. 12년이나. 네. 처음에는 다른 병원에 있다가 여기로 왔어요. 도진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힘들지 않아? 일이. 힘들죠. 하지만 좋아요. 이 일이. 왜? 수아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픈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요.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도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저렸습니다. 필요한 사람. 그는 일흔이 되도록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던 적이 있었던가. 칠막 그녀가 떠난 이후. 그날 이후 도진은 다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검진이 아니었습니다. 수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아는 낮 근무 중이었습니다. 도진은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안길이 옆에 앉아 서류를 들이밀어도 도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나중에. 회장님, 오늘 회의가 3개나. 이안길. 네. 나중에. 이안길은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오후 2시. 수아가 하얀 가운을 입은 채로 카페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오는 길이었는데 도진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또 오셨어요? 응. 밥 같이 먹어. 수아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직원들 눈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지금 근무 중인데요. 밥 먹는 시간이잖아. 같이 먹고 들어가면 되지. 수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진은 이미 주문을 해놓은 뒤였습니다. 병원 구내식당 밥 2그릇. 수아가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구내식당 밥을요? 왜 못 먹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먹어봐야 알지. 도진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 수아는 피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오늘 날씨, 병원 안의 일상, 서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러다 도진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수아야. 네. 왜 떠났어? 수아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도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전부터 묻고 싶었어.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어? 수아는 잠시 밥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진 씨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도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네. 다방으로요. 낮에. 수아는 그날의 일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차를 시키지도 않고 앉으셨던 것,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하시던 말, 아가씨가 사라져줘야 한다는 그 말. 도진은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지만 수아는 잠깐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도진 씨는 결국 성공했으니까.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반쪽짜리 인생을 산 거야. 사업은 됐어. 돈도 생겼어. 이름도 얻었어. 하지만 그걸 같이 기뻐할 사람이 없었어. 성공했다는 뉴스가 신문에 나도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를 못했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날 수아가 사라지고 나서 몇 달을 찾아다녔어. 하숙집도 갔고 다방 직원들도 만나봤고 남해까지 직접 내려갔어. 수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해까지요? 응. 근데 가족들이 모른다고 하더라고. 수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족한테 부탁했어요. 모른다고 해달라고. 도진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어쩌면 그럴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찾아야 했어.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여기서는. 수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진 씨. 그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도진은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습니다. 40년 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수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후회한 날이 있었어요. 왜 그냥 버텼어야 했나? 왜 도망쳤나? 도진 씨가 첫 납품 성공했다는 소식을 한참 뒤에 들었을 때는 혼자 한참 울었어요. 도진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후로 제 삶을 살았어요. 힘든 날도 있었지만 나쁘지 않은 삶이었어요. 도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삶.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아가 나쁘지 않게 살았다는 것이 팔막 회장이 다시 살기 시작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근처 카페, 그 다음에는 한강, 그리고 작은 동네 식당들. 도진은 더 이상 핑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검진이니 업무니 이유를 댈 필요 없이 그냥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퇴근하면 밥 먹어. 처음에 수아는 어색해했습니다. 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회장님이 저랑 이렇게 다니시면 이상하게 봐요. 나이 이른애 이상한 게 뭐가 있어. 도진의 그 한마디에 수아는 웃어버렸습니다.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진이라고 불러. 그것도 안 되죠. 왜 안 돼? 회장님이신데. 회장실 밖에서는 그냥 늙은 사람이야. 수아는 또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나이 70과 67이 봄 햇살 아래 한강변을 천천히 걷는 모습이 겉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노부부 같았습니다. 도진은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노인이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함께 작은 분식집에서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벤치에 앉아 먹기도 했습니다. 도진이 컵라면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맛있어. 회장님 지금 처음 드세요? 응, 처음.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요? 누가 먹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 수아는 그 말에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제가 먹으라고 할게요. 도진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수아와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 그것만으로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도지는 운동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운동, 골프, 회사 복귀, 계단 걷기. 임원들은 놀랐습니다. 회장님 요즘 완전히 다른 분 같지 않습니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목소리도 커지셨고. 아무도 이유를 대놓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조용히 기뻐했습니다. 비서실장 이한길만이 혼자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수아가 말했습니다. 도진 씨 요즘 얼굴 정말 좋아졌어요. 도진은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밥같이 먹고 걷고 한 거잖아요. 그게 전부야. 도진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있어줬잖아. 그게 전부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 수아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냥 강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채로. 구막 숨겨진 비밀.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저녁 무렵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강 건너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한참 동안 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진 씨, 나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도진은 그 목소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말인데? 수아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을 꼬았다가 풀었다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가 내쉬었다가 도진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말했습니다. 나 딸이 있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한길한테 얘기 들었어. 소아과 의사라고.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응. 이한길이 자료를 좀 찾아봤어. 수아는 잠깐 침묵하다가 다시 강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 올해 40이에요. 도진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40. 수아가 사라진 것이 1978년 겨울. 지금으로부터 40해 전이라면 시간이 맞았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아야. 수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짧은 침묵. 도진 씨 딸이에요.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몰랐던 사실.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 수아가 사라진 이유가 단지 어머니의 설득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 임신한 채로 혼자서 서울을 떠났다는 것. 도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수없이 많이. 하지만 도진 씨가 잘 되고 있었고 결혼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냥 저 혼자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지 않았어? 수아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그 아이 덕분에 살았어요. 그 아이가 없었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도진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진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알아?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아버지가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누군지는 모르고. 어렸을 때 한번 물어봤는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 뒤로는 그 아이도 묻지 않더라고요. 도진은 눈을 뜨고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만나고 싶어.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 아이가. 괜찮고 안 괜찮고는 그 아이가 정하는 거잖아. 나는 그냥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살아있는 동안. 수아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신막 아버지와 딸. 그 딸의 이름은 윤서연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는 40살.
어머니 수아의 성을 따라 윤 씨가 된 딸. 키가 크고 눈이 또렷하고 말이 적고 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 유독 친구들에게 물음을 많이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뒤로 서연은 혼자 무언가를 해결하는 법을 일찍 익혔습니다. 의대에 들어가고 수련의를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지금 병원의 자리를 잡기까지 서연은 단 한 번도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 서연에게 수아는 직접 만나서 말했습니다. 평일 저녁 서연의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수아는 커피를 시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 이야기해도 돼? 서연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말해요. 수아는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978년 종로의 다방. 박도진이라는 이름의 청년. 어머니의 설득. 혼자 서울을 떠난 것. 그리고 40년 후 병원 복도에서의 재회. 서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박도진이야. 지금 태성그룹 회장이야. 서연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야. 태성그룹 박도진 회장이 제 아버지라고요? 응. 서연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제 말해요? 말 못했어. 미안해. 40년이에요. 40년.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말했습니다. 만나라는 거예요? 원하면. 원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안 만나도 돼. 강요는 안 해. 서연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도진이 예약한 작은 한정식집. 도진은 이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정갈한 양복, 단정하게 빗은 머리. 하지만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아와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판단하는 눈. 박도진 회장님이시죠?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저는 윤서연이에요. 알아.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회장님이 반갑지 않아요. 40년 동안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당장 반갑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도 배경도 태성그룹도.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알아. 그럼 회장님은 왜 만나자고 하셨어요? 도진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았어. 무언가를 해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보고 싶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 40년 동안 몰랐다고 해서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도진은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의사가 됐다는 거, 열심히 살았다는 거, 그게 아버지로서 자랑스럽다. 그 말은 하고 싶었어.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 그 식사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서연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해도 돼요. 그 한마디가 도진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수아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필로그 회장이 젊어진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도심의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 창립 4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룹 임원들, 협력사 대표들, 언론사 기자들, 재계 인사들. 그 모든 시선이 무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태성그룹 창립 45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대 옆에서 박도진 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걸음이 반듯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강당 안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번과 다르다. 완전히 달라지셨어.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45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잠깐 말을 끊고 강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20살에 서울에 올라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언젠가 반드시 내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꿈이 오늘 45년이 됐습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회장은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미 다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이 넘었고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냥 남은 시간을 버티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당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잠깐 무대 옆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무대 옆에서 두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한 명은 단정한 미색 한복을 입은 60대 여성. 그리고 그 옆에 반듯한 자세로 선 40의 여성.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회장은 말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놓쳤던 사람입니다. 수아는 가만히 서서 앞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회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몰랐던 제 딸입니다. 강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늦었지만 이 사람이 내 인생 마지막 사랑입니다. 강당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굳어있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에서 작은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성그룹 박도진 회장이 갑자기 젊어진 이유. 그것은 좋은 약도 아니었고 운동도 아니었고 건강식도 아니었습니다. 살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사람, 몰랐던 딸,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70이 넘어도 사람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끝.